오해는 마세요.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56억 빚잔치입니다. 이 혼인증명서가 불타버리는 순간 당신 아들은 돌아오고 강남 VVIP 웨딩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대형 웨딩홀이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진 거대한 건물. 외관부터 압도적이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대식 건축물. 밤이 되면 건물 전체에 조명이 켜져 황금빛으로 빛났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는 위용이었다. 입구는 호화로웠다. 대리석 계단이 10단 이어졌다. 각 계단마다 폭이 5m. 양옆으로 금색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난간 위에는 크리스털 장식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빛을 받으면 무지개처럼 반짝였다. 계단을 오르면 회전문이 나왔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유리 회전문. 센서가 사람을 감지하면 부드럽게 회전했다.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로비에 들어서면 시원한 공기가 맞이했다. 중앙 에어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 온도는 섭씨 23도로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다.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최적의 온도.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다. 디퓨저에서 나오는 라벤더와 유칼립투스 향. 고급스럽고 편안한 향기. 로비 바닥은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흰색 바탕에 회색 대리석 무늬가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다.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광택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천장의 샹들리에가 바닥에 그대로 반사되어 보였다. 마치 바닥에도 샹들리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천장은 높았다. 1층 로비만 해도 천장 높이가 8m나 되었다. 탁 트인 개방감.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 중앙에 매달려 있었다. 직경 3m의 원형 샹들리에. 오스트리아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만든 것이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무지개 빛깔로 공간을 채웠다. 샹들리에에는 200개가 넘는 LED 전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뜻한 노란빛을 발했다. 로비 벽면은 크림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세로로 길게 이어진 대리석 패널들. 이음매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시공되었다. 벽면 곳곳에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빛이 흘러내렸다. 벽을 따라 따뜻한 빛의 선이 그어졌다. 로비 왼쪽에는 대형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축하 화환. 20개가 넘었다. 각 화환의 높이가 2m는 되어 보였다. 흰색 장미, 백합 카네이션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각 화환마다 리본이 달려 있었다. 금색과 은색 리본. 리본에는 축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100년해로 하세요. 사랑이 가득하시길. 화환 앞에는 작은 명패가 세워져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과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대기업 이름들이 보였다. 삼성, 현대, LG, SK. 신랑 집안의 인맥을 과시하는 것 같았다. 로비 오른쪽에는 접수 데스크가 있었다. 긴 대리석 테이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각 테이블 앞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나는 신랑 측 접수, 다른 하나는 신부 측 접수. 금색 글씨로 우아하게 쓰여 있었다. 신랑 측 접수 데스크는 붐볐다. 하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20명 정도, 모두 정장과 한복 차림이었다. 남자들은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 여자들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이나 드레스,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사람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구찌 벨트가 눈에 띄었다. 데스크 위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두꺼운 가죽 제본 방명록, 금박으로 장식된. 하객들이 차례로 이름을 적고 축의금 봉투를 내밀었다. 흰색 봉투, 두툼한.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들어있을 것 같았다. 신부 측 접수 데스크는 한산했다. 텅 비어 있었다. 하객이 거의 없었다. 데스크에 앉은 안내원이 심심하게 앉아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분홍색 한복을 입고 방명록은 거의 비어 있었다. 5명 정도만 이름을 적었다. 의도적으로 신부 측 하객을 적게 초대한 것 같았다. 신랑 집안이 더 세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로비를 지나 복도로 들어가면 양옆으로 대기실이 있었다. VIP 대기실, 일반 대기실, 신랑 신부 대기실. 각 방마다 문패가 달려 있었다. 금색 글씨로 복도 끝에 대연회장으로 가는 입구가 있었다. 양쪽으로 큰 문이 열려 있었다. 폭 3m의 문 2개. 진한 갈색 원목으로 만든 문 손잡이는 금색이었다. 화려한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로코코 스타일의 꽃무늬와 곡선, 대연회장. 이 웨딩홀의 하이라이트였다. 거대한 공간이었다. 가로 30m, 세로 40m. 총일 200평방미터의 면적,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공간이었다. 천장 높이는 10m가 넘었다. 탁 트인 개방감이 압도적이었다. 건물의 2층 전체를 하나의 홀로 만든 것이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6개나 매달려 있었다. 각각 직경 2m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모두 같은 디자인.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입구에서 무대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샹들리에들은 따뜻한 금빛을 발했다. 수백 개의 LED 전구가 크리스털을 통과하며 영롱한 빛을 만들어냈다. 빛이 공간 전체를 채웠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벽면은 밝은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 곳곳에 금색 몰딩 장식이 있었다.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를 따라 금색 선이 이어졌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벽면에는 큰 거울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금박 액자에 둘러싸인 거울들.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었다. 거울에는 샹들리에와 하객들이 반사되어 보였다. 바닥은 하얀 대리석이었다. 로비와 같은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 광택이 완벽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바닥에 그대로 비쳤다. 마치 바닥에도 빛의 꽃이 핀 것 같았다. 대리석 위에는 긴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다. 버진 로드, 입구에서 무대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 붉은 카펫. 폭 3m, 길이 30m. 벨벳 소재.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질감. 발을 디디면 푹 들어가는 느낌. 카펫 양옆으로 흰 장미 꽃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조화가 아닌 생화. 수백 송이의 흰 장미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향기가 진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장미향. 버진 로드 양옆에는 하객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좌우로 나뉘어 왼쪽이 신랑 측, 오른쪽이 신부 측. 각 층마다 150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총 300개의 의자, 붉은 벨벳으로 덮인 의자. 등받이가 높고 쿠션이 푹신했다. 앉으면 몸이 편안하게 감싸였다. 각 의자마다
흰색 새틴 리본이 묶여 있었다. 리본이 등받이에 나비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우아하게. 의자는 시별로 배치되어 있었다. 각 열마다 15개씩. 통로가 중간중간에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의자 사이 간격은 넉넉했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을 정도. VIP석은 앞에 3줄이었다. 더 넓고 편안한 의자. 팔걸이에 금색 장식이 있었다. 각 의자 앞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투명한 아크릴 테이블. 20cm 정도의 작은 것. 테이블 위에 장식이 놓여 있었다. 작은 은색 촛대와 흰 초. LED 초였다. 진짜 불은 위험하니까. 촛대 옆에는 작은 꽃병이 있었다. 은색 꽃병에 하얀 장미 한 송이, 생화. 향기가 났다. 무대는 홀의 끝에 있었다. 버진 로드가 끝나는 곳. 무대 높이는 바닥에서 50cm 정도 높았다. 3개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폭이 넓은 계단. 난간은 없었다. 무대 표면은 하얀 대리석이었다. 광택이 완벽했다. 무대 중앙에는 단이 하나 더 있었다. 신랑 신부가 설 곳. 원형단. 직경 2m. 높이 10cm.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다. 단 위에는 하얀 천이 깔려 있었다. 새틴 소재. 부드럽게 빛났다. 무대 뒤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로 10m, 세로 5m의 초대형 스크린. 삼성 LED 스크린. 최고급 제품. 해상도가 매우 높아서 이미지가 선명했다. 지금은 신랑 신부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넘어가고 있었다. 3초마다 사진이 바뀌었다. 어린 시절 사진, 학창 시절 사진, 데이트 사진, 프로포즈 사진, 배경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전환되었다.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효과. 무대 양옆에는 큰 화분이 놓여 있었다. 하얀 도자기 화분. 높이 1.5m. 안에 큰 식물이 심어져 있었다. 야자수 같은 열대 식물. 잎이 크고 푸르렀다. 화분 주위로 작은 스포트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래에서 위로 빛을 비췄다. 식물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드라마틱한 효과. 무대 위에는 연단이 있었다. 흰색 나무로 만든 연단. 정면에 금색 장식이 있었다. 천사와 꽃무늬. 연단 위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무선 마이크, 은색. 주례가 사용할. 그리고 지금 이 아름답고 화려한 공간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축제 같아야 할 이 장소가 얼어붙었다. 300명의 하객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동상처럼 굳어 있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모두가 앞쪽 무대만 바라봤다.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기는 무거웠다. 긴장감이 공간을 짓눌렀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무대 위, 중앙. 신랑 신부가 서야 할 원형 단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서지은, 신부, 29살, 키 165cm, 날씬한 체형, 몸무게 52kg, 얼굴은 아름다웠다. 동양적인 미,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눈은 크고 깊었다. 쌍꺼풀이 선명했다. 자연 쌍꺼풀, 수술하지 않은 것 같았다. 눈동자는 검은색이었다. 맑고 투명했다. 보통 때는 따뜻해 보이는 눈.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얼음처럼. 감정이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무표정. 마치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에 표정 같았다. 코는 오똑했다. 입술은 분홍빛이었다. 도톰하지도 얇지도 않았다. 적당한, 지금은 일자로 굳어 있었다. 미소도 없고 찡그림도 없었다. 그냥 단호한 일직선. 머리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 어깨 아래까지 내려왔다. 반은 올려 묶었다. 하프업 스타일. 나머지 반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머리에는 티아라가 씌워져 있었다. 작은 크리스털로 장식된 은색 티아라. 빛을 받아 반짝였다. 베일은 이미 벗어져 있었다. 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이었다. 그녀가 입은 웨딩 드레스는 숨이 돋을 만큼 아름다웠다. 프랑스 파리의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맞춤 드레스. 가격 만일 500만 원. 순백색, 비단과 레이스로 만들어졌다. 상체는 몸에 꼭 맞는 핏. 어깨는 오프숄더 스타일. 쇄골과 목선이 우아하게 드러났다. 가슴 부분은 하트 네크라인. 품위 있게 가슴골을 살짝 드러냈다.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갔다. 코르셋으로 조인 것처럼 몸매가 강조되었다. 상체 전체에 정교한 레이스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꽃무늬와 넝쿨무늬, 손으로 하나하나 수놓은 시간이 몇백 시간 걸렸을 작업. 레이스 위에는 작은 진주 구슬들이 박혀 있었다. 수백 개의 작은 진주, 2mm 크기. 빛을 받을 때마다 은은하게 빛났다. 마치 별처럼. 허리 부분에는 은색 새틴 리본이 감겨 있었다. 폭 5cm의 넓은 리본. 뒤에서 큰 나비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리본 끝이 스커트 위로 길게 늘어졌다. 스커트는 A라인이었다. 허리에서 시작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길게, 기차처럼. 뒤로 2m 정도 끌렸다. 스커트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안쪽에는 튤이 여러 겹, 볼륨을 만들어주는 바깥쪽에는 비단과 레이스가 덮여 있었다. 스커트 밑단에도 레이스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바닥을 스치는 부분. 걸을 때마다 레이스가 물결치듯 흔들렸다. 드레스 전체에 은은한 광택이 있었다. 비단의 특성. 조명을 받으면 부드럽게 빛났다. 하지만 너무 반짝이지 않았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광택. 팔에는 긴 장갑을 끼고 있었다. 하얀 새틴 장갑. 팔꿈치 위까지 올라오는 손가락 부분은 꼭 맞게. 손목 부분에는 작은 진주 단추가 5개 달려 있었다. 장식용. 목에는 목걸이가 없었다. 드레스 자체가 화려해서 목걸이가 필요 없었다.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7mm 크기의 흰 진주, 단순하지만 우아한. 발에는 하얀 구두를 신었다. 새틴 소재, 10cm 힐, 앞코가 뾰족한 펌프스 스타일. 구두에도 작은 진주 장식이 있었다. 발등 부분에.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당당했다.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세. 그녀의 오른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부케가 아니었다. 신부가 들어야 할 꽃다발이 아니었다. 라이터였다. 금빛 듀퐁 라이터. 프랑스 명품 브랜드 S, T 듀폰. 모델명 라인이.
24K 금도금으로 마감된 표면이 매끈했다.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크기는 작았다. 길이 6cm, 폭 3cm, 두께 1cm,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무게는 90g. 묵직했다. 금속의 무게감. 라이터 표면에는 섬세한 패턴이 새겨져 있었다. 다이아몬드 헤드 패턴. 작은 마름모 무늬가 촘촘하게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짝였다. 측면에는 듀퐁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작고 정교한 이 라이터의 가격은 120만 원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가질 일 없는 물건, 부자들의 장난감, 담배를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한 물건.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서 이 라이터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파괴의 도구, 불을 지르는 무기, 계약을 태우는 심판의 도구. 그녀의 왼손에는 종이가 있었다. A4 크기, 하얀 용지, 공식 서류였다. 혼인신고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법적 서류. 두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구청에 제출하면 법률상 부부가 되는,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 상단에는 혼인신고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다. 굵은 명조체 글씨, 크기 18포인트. 그 아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라는 문구. 신고인欄에 두 사람의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신부, 성명, 서지은, 생년월일, 1995년 3월 12일, 주민등록번호 95만 312, 2, 본적,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이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23, 직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전화번호 10, 신랑, 성명, 박민준, 생년월일 1994년 7월 8일, 주민등록번호 94만 708일, 본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56, 직업 대표이사 명목상, 전화번호 10, 서류 하단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두 개의 원형 도장, 붉은 주사로 선명하게 찍힌, 왼쪽이 서지은의 도장, 오른쪽이 박민준의 도장, 각 이름이 전서체로 새겨진, 도장 크기는 지름 1.5cm, 정확하게 이름 칸 안에 찍혔다. 증인란도 작성되어 있었다. 두 명의 증인 서명, 양가 부모, 증인 1, 서만석 신부, 증인 2, 최명자 신랑. 서명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신고일자 2024년 11월 15일. 오늘. 신고장소 강남구청. 아직 제출 전. 이 서류만 구청에 내면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된다. 서로의 배우자가 된다. 재산도 공유하고 상속권도 생기고 부양 의무도 진다. 하지만 지금 이 서류는 불 위에 있었다. 지은 이 라이터를 들어 올렸다. 천천히 눈높이까지. 오른손 엄지가 라이터 뚜껑 위에 놓였다. 금속 뚜껑, 차가운 촉감, 살짝 힘을 주어 눌렀다. 딸각, 뚜껑이 열렸다. 경첩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90도로 젖혀졌다. 작은 소리였다. 금속이 금속과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이 절대적 정적 속에서는 크게 들렸다.
마치 권총의 놀이쇠를 당기는 소리처럼 위협적으로 300명의 귀가 그 소리에 집중했다. 모든 감각이 그 작은 소리에 쏠렸다. 엄지가 다시 움직였다. 라이터 휠을 향해 톱니바퀴처럼 생긴 금속 휠, 마찰식 발화장치. 엄지로 휠을 세게 굴렸다.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지지직 불꽃이 튀었다. 불씨가 발화석에서 튀어 올랐다. 주황색 작은 불꽃들, 수십 개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불이 붙었다. 작은 불꽃, 높이 1cm 정도. 주황색 중심에 파란색 테두리. 가스 불꽃의 특징. 안정적으로 타올랐다. 라이터 노즐에서 나오는 부탄가스가 연소하며 불꽃이 흔들렸다. 미세하게 에어컨 바람에 좌우로 0.5cm 정도씩 흔들렸다. 마치 춤추듯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꺼지지 않았다. 듀퐁 라이터의 품질. 바람에도 잘 꺼지지 않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아래에서 비췄다. 주황빛이 얼굴에 어렸다. 그림자가 생겼다. 코 밑, 눈 아래, 턱 밑, 드라마틱한 조명 효과.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지만 섬뜩한 그녀의 눈동자에 불꽃이 반사되었다. 검은 눈동자 안에 작은 주황색 불꽃, 2개, 양쪽 눈에 마치 눈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왼손이 움직였다. 혼인신고서를 든 종이를 들어 올렸다. 라이터 가까이로, 천천히. 종이 모서리 끝이 불꽃을 향해 다가갔다. 10cm, 5cm, 3cm, 1cm. 그녀의 발 아래. 무대 바닥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명자, 신랑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 55살. 평소 당당하고 교만했던 여자.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던 그 여자가 지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전통 혼례복, 신랑 어머니용 예복,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비단 소재, 반짝이는 저고리에는 금실로 수놓은 장식이 있었다. 꽃과 나비 무늬,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치마는 풍성했다. 여러 겹의 천으로 만든 걸을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이 한복은 렌탈이었다. 청담동 한복 대여점에서 빌린 3일 대여에 300만 원. 결혼식 당일 아침에 받아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반납해야 하는 연체료는 하루에 50만 원. 한복의 상태는 이제 엉망이었다. 치마가 찢어져 있었다. 옆구리 부분이 쭉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졌던 무릎을 꿇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무릎을 꿇었다. 치마가 감당할 수 없었다. 비단이 찢어졌다. 20cm 길이로 안쪽에 속치마가 삐져나왔다. 하얀 면 속치마, 누구나 볼 수 있게 저고리도 구겨져 있었다. 앞 여밈이 흐트러졌다. 저고리 깃이 비뚤어졌다. 금실 장식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바닥에 굴러다녔다. 작은 금실 조각들, 그녀의 자세는 비참했다. 무릎을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 대리석 바닥에 차갑고 딱딱한 무릎이 아팠다. 뼈가 바닥에 직접 닿는 느낌.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일어날 용기가 없었다. 상체는 앞으로 숙였다.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가 아래로 향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양손은 앞으로 뻗었다. 필사적으로 지은의 웨딩드레스 스커트를 붙잡고 있었다. 두 손으로 꽉 비단 스커트를 움켜쥐었다. 손가락에 힘이 가득 들어갔다. 손톱이 천을 파고들 정도로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구명줄을 잡듯이 놓으면 죽는다는 듯이 손이 떨렸다. 심하게 파킨슨병 환자처럼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다. 제어할 수 없었다. 공포와 절망으로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푸르스름한 혈관, 평소에는 안 보이던 지금은 선명하게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샤넬 루즈 알소르 607번, 진한 빨간색. 어제 네일샵에서 5만 원 주고 받은 완벽하게 칠해져 있었다. 광택이 났다. 하지만 지금 보니 두 개가 부러져 있었다. 엄지와 검지. 무릎을 꿇을 때 바닥에 손을 짚으며 부러진 손톱 끝이 삐뚤게 갈라졌다.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손톱 밑에서 붉은 피가 빨간 매니큐어와 섞였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메이크업이 엉망이었다. 오늘 아침 청담동 최고급 메이크업 숍에서 받은 200만 원짜리 웨딩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3시간 동안 공들여 작업한 완벽했던 메이크업. 이제는 흔적도 없었다. 마스카라가 번졌다. 검은 마스카라가 눈물과 섞였다. 눈물이 계속 나왔다. 멈출 수 없었다. 마스카라가 눈물을 따라 흘러내렸다. 양볼을 타고 검은 줄기를 그으며 마치 비 오는 창문에 먹물을 흘린 것처럼 두 줄의 검은 선이 턱까지 이어졌다. 턱에서 떨어져 저고리에 묻었다. 분홍색 비단에 검은 얼룩, 아이라이너도 번졌다. 눈꼬리에 또렷한 라인이 지워졌다. 얼룩처럼 번졌다. 눈 주변이 시커멓게 되었다. 마치 팬더처럼. 아이섀도도 엉망이었다. 분홍과 갈색 그라데이션이 뭉쳤다. 눈꺼풀이 지저분하게 보였다. 립스틱은 완전히 지워졌다. 입술을 깨물고 울다 보니 빨간 립스틱이 번졌다. 입 주변이 빨갛게 얼룩졌다. 마치 피를 흘린 것처럼. 입술색이 원래대로 드러났다. 창백한 색, 피 한 방울 없는 것 같은. 파운데이션은 땀에 지워졌다. 많은 땀이 났다. 긴장과 공포로 이마에, 코에, 턱에 땀이 파운데이션을 씻어냈다. 원래 피부색이 드러났다. 하얀 인위적 색깔 아래의 진짜 피부. 나이 든 피부. 55살의 피부. 잔주름이 보였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보톡스로 감추려 했던 주름들. 땀에 젖어 더 선명하게 팔자 주름도 깊게 파였다. 입 옆에서 턱까지 깊은 고리. 얼굴이 빨개졌다. 울어서 혈관이 확장되어 얼굴 전체가 붉은색이었다. 특히 눈 주변과 코 주변이 더 빨갛다. 부어 올랐다. 눈꺼풀이 퉁퉁 부었다. 울음으로 코도 빨갛게 부었다. 콧물을 계속 들이켰다. 입이 벌어져 있었다. 크게 턱이 떨렸다. 제어할 수 없이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 흐느끼는 소리, 흑, 흑. 목구멍 깊은 곳에서 숨을 들이키며 숨이 막히는 것처럼 헐떡이며 침이 입가에 고였다. 침을 삼킬 여유가 없었다. 울기만 했다.
침이 입꼬리에 맺혔다. 투명한 실처럼 늘어졌다. 코에서 콧물이 나왔다. 멈출 수 없었다. 투명한 콧물, 코 밑으로 흘러내렸다. 입술 위까지 손으로 닦을 여유도 없었다. 두 손은 드레스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콧물이 그대로 얼굴에 흘렀다. 머리도 흐트러졌다. 아침에 미용실에서 완벽하게 세팅한 머리, 파마 웨이브, 스프레이로 고정한, 이제는 망가졌다. 앞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었다. 땀으로 옆머리도 흐트러졌다. 귀 옆으로 삐져나왔다. 뒷머리는 헝클어졌다. 무릎 꿇으며 흔들렸다. 머리에 꽂았던 장식도 빠졌다. 작은 진주 장식 핀 3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굴러다녔다. 목에 진주 목걸이는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비뚤어졌다. 한쪽으로 돌아갔다.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 귀걸이 하나가 없어졌다. 오른쪽 귀걸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른다. 왼쪽 귀에만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비대칭. 그녀의 목에서 소리가 나왔다. 목소리였다. 하지만 떨렸다. 심하게 제어할 수 없이. 며느님, 첫 번째 호칭. 최고 존댓말. 며느리에게 쓰는 극존칭. 평소에는 절대 쓰지 않는 말.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살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 최고 존댓말을 썼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목이 쉬었다. 울어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숨을 들이켰다. 헉, 숨이 막혔다.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공포로, 아니 사모님, 두 번째 호칭, 더 높은 존댓말, 회장 부인에게 쓰는 말, 기업 총수의 아내에게, 신분이 훨씬 높은 사람에게, 며느님보다 더 높은 호칭, 목소리가 더 떨렸다. 울음이 섞였다. 거의 비명처럼. 잠깐 멈췄다. 숨을 쉬려고.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헐떡였다. 제발, 마지막 말. 2글자. 짧지만 무거운. 애원이었다. 간절한. 목숨을 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너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서지은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판사가 사형수를 보듯이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무표정이었다. 완벽한 동정심이 보이지 않았다. 연민도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망설임도 없었다. 그냥 차가운 결단만 있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녀의 입이 열렸다. 말이 나왔다.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명확했다. 모든 음절이 또렷했다. 강철처럼 단단했다. 마이크가 없었다. 하지만 홀 전체에 들렸다. 300명 모두에게. 공간이 너무 조용해서 절대적 정적 속에서 이건 결혼식이 아니야. 반말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보다 26살 많은 사람에게, 한국 사회에서 절대 금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은 최고의 무례. 관계의 파괴. 존중의 거부.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 시댁도 아니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잠깐 멈췄다. 효과를 위해, 다음 말에 무게를 주기 위해. 3초의 침묵. 완벽한 정적. 하객들은 숨도 쉬지 않았다. 심장 소리만 들릴 것 같았다.
압류야. 마지막 두 글자. 짧고 무거운. 최종 선고처럼. 판사의 판결처럼. 압류. 법적 용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 법원이 집행하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집, 차, 통장을 가져가는 것. 이 단어는 최명자에게 사형 선고였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선언. 종이가 불에 닿았다. 혼인신고서의 오른쪽 위 모서리가 치익, 작은 소리. 종이가 타는 소리. 셀룰로스 섬유가 열분해되는 소리. 불꽃이 종이를 따라 번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하얀 종이가 갈색으로 변했다. 먼저 가장자리가 탄화되며 그리고 검게 재로 변하며 주황색 불꽃이 종이 표면을 기어갔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뱀처럼 구불구불 종이의 섬유를 따라 움직였다. 종이가 구부러지기 시작했다. 열로 인해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갔다. 위로 마치 꽃잎처럼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느다란 회색 연기. 종이 타는 냄새와 함께 쓴 냄새, 탄 섬유의 냄새. 위로 올라갔다. 천천히 공기를 타고 천장을 향해 불꽃은 계속 번졌다. 종이 위를 따라 혼인신고서라는 제목을 태웠다. 글자가 검게 변하며 사라졌다. 신부와 신랑의 이름도 서지은, 박민준. 글자들이 하나씩 불에 먹혔다.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든 정보가 재로 변했다. 도장도 타들어갔다. 붉은 주사가 검게 변했다. 원형 도장의 형태가 무너졌다. 재가 되었다. 증인 서명도 사라졌다. 서만석, 최명자 두 이름이 불에 삼켜졌다. 지은은 종이를 계속 들고 있었다. 타는 종이를 뜨거웠다. 열기가 손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새틴 장갑이 열을 조금 막아주었다. 종이의 절반이 타들어갔다. 재가 되어 떨어졌다. 바닥으로 하얀 대리석 위에 검은 재가 흩어졌다. 바람에 날렸다. 에어컨 바람에 최명자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충격으로 그저 입만 벌린 채 타는 종이를 바라봤다.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미래가 타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이, 그녀의 탐욕이 모두 불에 타 사라지고 있었다. 300명의 하객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휴대폰 카메라로 녹화하며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번쩍, 번쩍, 번쩍 역사적 순간이었다. 강남 상류 사회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혼인신고서를 불태우는 것,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것, 내일이면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질 것이었다. SNS에, 유튜브에, 뉴스에 수백만 명이 볼 것이었다. 최명자의 사회적 죽음이었다. 체면의 완전한 파괴. 한국 사회에서 체면을 잃는 것은 죽음과 같았다. 종이가 거의 다 탔다. 4분의 3가제가 되었다. 지은의 손에는 작은 조각만 남았다. 아직 타지 않은 왼쪽 아래 모서리. 그녀가 손을 놓았다. 마지막 조각을. 종이가 떨어졌다. 공중으로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타면서 떨어졌다. 불꽃이 여전히 붙은 채 회전하며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바닥에 닿았다. 최명자 앞에 무릎 꿇은 그녀의 바로 앞 마지막 불꽃이 꺼졌다. 치익,
재만 남았다. 검은 재, 부서지기 쉬운 최명자가 그 재를 봤다. 멍하니 그것이 자신의 꿈이었다. 이제는 재가 된 그 순간 LED 스크린이 변했다. 신랑 신부의 행복한 사진이 사라졌다. 화면이 붉게 물들었다. 피처럼 붉은색, 그리고 이미지가 나타났다. 천천히 페이드인으로 문서 스캔 이미지였다. 오래된 문서, 노란 종이에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화면이 줌인했다. 제목 부분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글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모두가 읽을 수 있게 그 아래 내용이 나타났다. 한 줄씩 천천히 채무자, 최명자, 채권자, 서만석, 대출금액 금 32억 원정, 금 3, 200, 0, 이자율 연이 10%, 대출일자 2019년 11월 15일, 상환기한 2024년 11월 15일, 담보, 아들 박민준의 혼인. 마지막 줄이 화면에 떴다.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담보, 아들 박민준의 혼인. 하객들이 화면을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헉, 헉,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작은 목소리로 32억? 아들을 담보로? 결혼 사기잖아. 완전 사기꾼이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파도처럼 300명의 입에서 최명자는 화면을 봤다. 고개를 들어 자신의 부채가, 자신의 비밀이 300명 앞에 공개되는 것을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나왔다. 드디어 안 돼. 목소리가 갈라졌다. 절규했다. 이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화면에 다음 이미지가 나타났다. 은행 거래 내역. 서만석의 계좌에서 최명자의 계좌로 이체된 32억 원. 거래 일자가 선명했다. 2019년 11월 15일, 정확히 5년 전 오늘. 그 다음 이미지, 이자 납입 내역. 매달 5,300만 원씩 5년 동안 총 32억 원의 이자를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납입된 금액은 8억 분, 24억 원이 연체. 화면에 빨간 글씨로 나타났다. 원금 32억 원, 미납이자 24억 원, 총 채무액 56억 원. 숫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56억 원. 하객들이 다시 숨을 들이켰다. 헉, 56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그리고 화면에 마지막 문구가 나타났다. 상환기한. 오늘. 미상환 시 담보 압류 집행. 최명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혈색이 모두 빠졌다. 입술도 하얗게. 그녀는 이해했다. 왜 오늘인지, 왜 결혼식 날인지. 5년 전 오늘, 그녀는 서만석에게 돈을 빌렸다. 32억을. 급하게. 사채를 갚기 위해. 파산을 막기 위해. 담보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담보로 잡힐 것이 없었다. 집도 전세였다. 차도 리스였다. 통장도 비어 있었다. 그래서 서만석이 제안했다. 아들의 혼인을 담보로 하시죠.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혼인이 담보가 될 수 있나? 서만석이 설명했다. 5년 후 제 딸과 당신 아들을 결혼시키세요. 그러면 빚을 탕감해 드리죠. 하지만 만약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합니다. 최명자는 동의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장 내일이면 파산이었다. 5년은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이에 뭔가 방법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5년이 순식간에. 그리고 1년 전 서만석의 딸 지은이 민준에게 접근했다. 우연을 가장해서, 카페에서. 실례지만 전화번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민준은 넘어갔다. 아름다운 여자였으니까. 지은은, 둘은 사귀기 시작했다. 최명자는 기뻐했다. 계획대로였다. 6개월 후 민준이 프로포즈했다. 지은은 승낙했다. 최명자는 안도했다. 32억 빚이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탐욕스러웠다. 빚 한 값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얻고 싶었다. 그래서 혼수를 요구했다. 차, 아파트 보증금, 현금, 총 7억 원어치. 지은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 국수집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사채업자. 명동의 고블린. 수백억을 굴리는 7억 정도는 쉽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 그녀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다. 지은은 시험했다. 시댁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는지. 그리고 최명자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모욕했다. 지은을, 지은의 아버지를, 심지어 지은의 죽은 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었다. 녹화되었다. 증거로 남았다. 그리고 오늘, 심판의 날, 지은은 복수했다. 공개적으로 300명 앞에서. 최명자는 무릎 꿇었다. 빌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계약은 명확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즉시 상환. 그리고 결혼은 방금 취소되었다. 혼인신고서가 불에 탔다. 이제 56억을 갚아야 했다. 오늘 당장.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다. 56억은커녕 600만 원도 없었다. 파산이었다. 완전한. 그 순간 주방문이 열렸다. 쾅. 무거운 소리. 금속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모두가 그쪽을 봤다. 고개를 돌려. 무대 왼쪽. 주방으로 가는 문. 직원 출입구.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쓰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천천히, 당당하게. 아침에 봤던 그 남자. 늙고 구부정했던, 낡은 정장을 입고 뒷문으로 들어갔던.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허리가 꼿꼿했다. 어깨가 펴졌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느렸지만 강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게가 있었다.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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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는 호랑이처럼 걸었다. 아니, 사자처럼, 백수의 왕처럼. 주위를 압도하는 아우라.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날카로웠다. 차가웠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의 뒤로 6명의 남자가 따라 나왔다. 일렬로.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덩치가 컸다. 키 185cm 이상. 어깨가 넓었다. 보디가드처럼 보였다. 아니, 변호사와 보디가드, 절반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검은 가죽 가방. 법률 문서가 들어있는. 7명이 무대를 향해 걸었다. 천천히, 위협적으로.
하객들이 비켜섰다. 자동으로 길을 만들었다. 두려움으로 이 남자에게서 나오는 기운, 권력, 진짜 권력, 돈과 힘의 권력. 그가 버진 로드를 걸었다. 붉은 카펫 위를, 신랑이 걸어야 할 길을. 장미 꽃잎이 그의 구두에 밟혔다. 으스러졌다. 30m를 걸었다. 30초 동안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며 그가 무대 앞에 도착했다. 계단 아래 바닥을 봤다. 검은 재가 흩어진 혼인신고서의 재를 천천히 몸을 숙였다. 허리를 굽혀 재 옆에 물건을 집어들었다. 붉은 장부였다. 낡은 가죽 장부. 최명자가 아까 던진 쓰레기라고 소리치며 그가 장부의 먼지를 털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마치 성스러운 물건을 다루듯이 장부 표지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한자로 진첸장부, 금전장부. 그가 장부를 펼쳤다. 페이지를 넘겼다. 천천히 42페이지에서 멈췄다. 페이지를 하객들에게 보여줬다. 높이 들어 카메라들이 줌인했다. 페이지에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채무자, 최명자, 대출일 2019.1115, 원금 32억, 이자율 20%. 그 아래 매달 납입 내역이 적혀 있었다. 5년치 60개월. 빨간 펜으로 체크되고 X 표시된 미납된 달들. 그가 장부를 닫았다. 천천히. 그리고 최명자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 그를 보며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며 국수집 주인, 낡은 옷을 입은 늙은 남자, 뒷문으로 쫓겨난. 하지만 그는 국수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서만석이었다. 명동의 고블린, 현금왕. 50년 동안 서울 구석구석에 돈을 빌려준 사람. 수백억을 굴리는 정치인들도, 재벌들도, 연예인들도 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다. 불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차 없었다. 빚은 반드시 받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그의 딸, 지은, 그의 유일한 자식.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최명자는 그 딸을 모욕했다. 거지라고 불렀다. 죽은 어머니를 욕했다. 용서받을 수 없었다. 서만석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왔다. 낮고 거친 돌을 깎는 것 같은. 내 장부를 던졌군요. 짧은 문장.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위협이 담겼다. 계약 위반입니다. 또 다른 짧은 문장. 사실의 진술. 최명자가 그를 봤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소리가 나왔다. 떨리며 회장님, 호칭이 바뀌었다. 더 이상 국수집 아저씨가 아니었다. 회장님, 서 회장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명동의 고블린? 마지막 단어. 속삭임처럼. 서만석이 미소 지었다. 차갑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 눈은 웃지 않았다. 이제야 알아보시는군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최명자 가까이로.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본능적으로. 하지만 이미 벽에 닿았다. 더 갈 곳이 없었다. 무대 가장자리. 그녀의 다리가 흔들렸다. 무릎이 떨렸다. 그리고 완전히 풀렸다. 쿵.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떨어졌다. 대리석에 세게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못했다. 공포가 더 컸다. 한복 치마가 더 찢어졌다. 찌익 소리가 홀에 울렸다. 정적 속에서 크게 치마가 옆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허벅지까지 속치마가 완전히 드러났다. 창피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렸다. 완전히 이마를 바닥에 대고 큰절 자세, 최고의 복종 자세, 손을 앞으로 뻗었다. 서만석의 구두를 향해 만지려고, 붙잡으려고 회장님 목소리가 나왔다. 울먹이며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변명이었다. 절박한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알았어도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애원이었다. 마지막 서만석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공기를 잡았다. 그의 구두에 닿지 못했다. 그가 말했다. 차갑게 몰랐다고요? 반문이었다. 비꼬는 내 딸을 거지라고 불렀죠. 사실의 나열 하나씩 나를 주방 입구로 보냈죠. 또 다른 사실 5년 동안 내 돈으로 살면서 마지막 사실 그가 장부를 다시 펼쳤다. 42페이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가리켰다. 모든 거래, 모든 이자, 5년치. 숫자들이 빼곡했다. 펜으로 쓴 32억 원. 그가 숫자를 읽었다. 또렷하게. 이자 24억 원 더했다. 총 56억 원. 최종 합계. 오늘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가 시계를 봤다. 손목에 롤렉스. 오후 3시 47분. 5시까지. 마감 시간. 1시간 13분 남았네요. 정확한 계산. 최명자가 고개를 흔들었다. 미친 듯이. 안 돼요. 그런 돈 없어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는 통장에 230만 원 뿐이었다. 56억은커녕 5,600만 원도 없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녀가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만석이 손짓했다. 뒤에 남자들에게. 검은 정장의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40대. 안경을 쓴 변호사처럼 보였다.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툼한 클립으로 묶인 서류를 최명자에게 건넸다. 내밀었다. 그녀는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다. 첫 페이지. 제목. 부동산 압류 집행 통지서. 부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56번지 아파트 30평. 그녀의 집. 전세였지만 그녀 명의로 되어 있었다. 보증금 5억 원. 서류를 넘겼다. 다음 페이지. 차량 압류 집행 통지서. 벤츠 E클래스 차량 번호 12가 3456. 그녀의 차. 리스였지만 명의는 그녀. 다음 페이지. 예금 계좌 압류 통지서. 국민은행 123 45 67만 8,900. 잔액이 308 450원. 그녀의 통장. 전부. 다음 페이지. 신용카드 압류 통지서. 그녀의 모든 카드. 사용 정지. 다음 페이지. 가구 및 집기 압류 목록. 집안의 모든 물건. TV, 냉장고, 침대, 소파. 가격이 적혀 있었다. 중고 시세로. 마지막 페이지. 집행 일시.
2024년 11월 15일 오후 5시 오늘 1시간 후 최명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와르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는 이해했다. 끝이라는 것을. 1시간 후면 그녀는 거리로 쫓겨난다. 집도 차도 돈도 없이 옷과 신발만 입은 채로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55살 여자가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진짜로 가슴 깊은 곳에서 통곡했다. 으아아, 비명 같은 울음, 동물적인 몸을 흔들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파마한 머리카락이 손에 뽑혔다. 몇 가닥 검은색과 염색한 갈색이 섞인 300명의 하객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말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이것이 탐욕의 끝이었다. 교만의 대가. 한국 사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체면의 완전한 파괴. 그녀는 공개적으로 무너졌다. 300명 앞에서. 그리고 그 영상은 수백만 명이 볼 것이었다. 사회적 사형이었다. 서지은 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계단을 천천히 웨딩드레스 스커트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계단을 다 내려왔다. 바닥에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가 그녀를 봤다. 눈이 부드러워졌다. 처음으로 딸을 향한 사랑으로 그가 손을 내밀었다. 팔을 지은이 팔짱을 꼈다. 아버지와 두 사람이 돌아섰다. 무대를 등지고 버진 로드를 향해 걸었다. 천천히 이번에는 나가는 길. 결혼식을 떠나는, 아니 복수를 마치고 떠나는 하객들이 비켜섰다. 양옆으로 길을 만들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딱딱딱 한 명 뒤쪽에서, 그리고 또 딱딱딱 다른 사람, 그리고 더 많이 딱딱딱딱딱 박수가 퍼졌다. 물결처럼 앞에서 뒤로, 좌에서 우로 50명이 쳤다. 그리고 100명, 그리고 200명. 박수 소리가 홀을 채웠다. 천둥처럼 300명의 박수. 일부는 진심이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감동한. 일부는 두려움이었다. 저 남자의 힘을 보고. 일부는 그냥 분위기였다. 남들이 치니까. 하지만 모두가 쳤다. 박수를. 지은과 서만석은 걸었다. 박수 속을 30m를 문에 도착했다. 대연 회장 출구. 문을 나갔다. 빗속으로. 뒤에 남은 것은 폐허였다. 무대에는 최명자가 있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옆에는 박민준이 있었다. 신랑. 턱시도를 입은. 하지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객들은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혼식은 끝났다. 하지만 피로연도 없고 축가도 없고 부케 던지기도 없었다. 그냥 파괴만 있었다. 한 가족의 완전한 몰락. 경비원들이 들어왔다. 5명 검은 제복을 입고. 그들은 서만석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오늘을 위해 경비원 하나가 최명자에게 다가갔다. 말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홀 사용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계를 확인했다. 4시입니다. 퇴실하셔야 합니다. 최명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냥 울기만 했다. 경비원 2명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양쪽에서 들어 올렸다. 강제로 그녀의 몸을 일으켰다. 안 돼, 놔줘. 그녀가 소리쳤다. 저항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경비원들이 더 강했다. 그들은
그녀를 끌고 갔다. 무대에서 버진 로드를 문을 향해 그녀의 구두가 벗겨졌다. 한쪽 바닥에 남았다. 10cm 힐 한복 치마가 완전히 찢어졌다. 뒤쪽까지 속옷이 보였다.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졌다. 마치 귀신처럼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계속 홀을 나갈 때까지 내 딸, 내 아들, 우리 민준이 울부짖었다. 목이 쉬어라. 문이 닫혔다. 그녀의 비명을 차단했다. 홀이 조용해졌다. 다시 하객들은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어색하게 속삭이며 오늘 본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해. 30분 후 홀은 텅 비었다. 무대에는 흔적들만 남았다. 검은 재, 혼인신고 서의, 붉은 장부는 없었다. 서만석이 가져갔다. 흰 장미 꽃잎들, 밟혀서 구겨진 서류들, 압류 통지서들, 바닥에 흩어진, 그리고 구두 한 짝. 최명자의 청소부가 들어왔다. 비지를 시작했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청소. 강남 VVIP 웨딩홀에서는 매주 결혼식이 열렸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결혼식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일 것이었다. 청소부는 재를 쓸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30억 원짜리 계약의 재를, 한 여자의 인생의 재를. 6개월 후 2025년 5월 명동 서신의 국수 간판이 새로워졌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LED 간판. 밤에 빛나는 가게는 리모델링 되었다. 완전히 낡은 벽지는 사라졌다. 깨끗한 흰색 페인트로 플라스틱 의자도 사라졌다. 나무 의자와 테이블로 교체되었다. 고급스러운 창문은 새로 설치되었다. 큰 유리창. 밖이 잘 보이는, 안도 잘 보이게 조명도 바뀌었다. 형광등 대신 따뜻한 LED 조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손님이 많았다. 점심시간 20명 정도. 테이블이 거의 다 찼다. 그들은 국수를 먹고 있었다. 행복하게. 맛있다는 표정으로 카운터 뒤 지은이 서 있었다. 웨딩드레스가 아닌 앞치마를 입고, 깨끗한 흰색 앞치마. 서신의 국수라고 수놓아진. 머리는 묶었다. 뒤로 단정하게. 화장은 거의 안 했다. 자연스러운 얼굴,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진심 어린 손님 하나가 주문했다. 비빔국수 하나요. 네, 금방 나옵니다. 지은이 주방으로 주문을 넘겼다. 창구를 통해 안에서 요리사가 일하고 있었다. 빠르고 능숙하게 벽에 TV가 걸려 있었다. 평면 TV 43인치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자막이 흘렀다. 강남 가짜 재벌 사기 사건, 징역 5년 선고, 최명자 50 사기 및 공갈 혐의 유죄. 최명자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다. 법정에서 찍힌 수감복을 입은. 머리는 짧게 잘렸다. 파마도 염색도 없었다. 회색 머리가 드러났다. 얼굴은 늙어 보였다. 보톡스가 다 빠진, 주름이 깊게 파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생기가 없는. 지은은 TV를 보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녀는 국수를 담고 있었다. 하얀 그릇에 정성스럽게 국물을 붓고 고명을 올리고 파를 뿌리고
김이 모락모락 났다. 뜨거운 국물에서 완성된 국수를 들고 손님 테이블로 갔다. 조심스럽게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부드럽게 맛있게 드세요. 고개를 숙였다. 정중하게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국수를 비비기 시작했다. 지은은 카운터로 돌아왔다. 창가를 지나며 창밖을 봤다. 잠깐 명동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바쁘게 관광객들, 직장인들, 학생들, 가을이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 바람에 날리며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바스락 소리를 내며 하늘은 맑았다. 파란색. 구름이 조금, 하얀 구름. 천천히 움직이는 햇살이 따뜻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가게 안을 밝게 비췄다. 평화로웠다. 지은은 카운터 뒤 작은 선반을 봤다. 구석에 있는 사진 액자가 있었다. 금태, 액자, 새것,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10년 전 돌아가신 지은이 19살 때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 지은을 바라보며 카메라를 보며 행복해 보였다. 사진이 찍힌 날은 지은의 대학 합격 발표일이었다.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귓가에 그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은의 손을 잡으며 지은아, 엄마가 항상 기억해라. 눈을 바라보며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란다. 진지하게 마음을 보는 거야. 진짜 마음을. 손을 꽉 쥐며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미소 지으며 착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야. 항상.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3개월 후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갑자기 빠르게 지은은 그 말을 평생 지켜왔다. 착하게 살았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다. 마음을 봤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최명자를 만났다. 겉만 화려한, 속은 썩은, 탐욕으로 가득한. 지은은 처음에는 참으려 했다. 이해하려 했다. 시댁이니까,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최명자는 선을 넘었다. 어머니를 욕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고. 딸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그때 지은은 결심했다. 용서하지 않기로, 가르쳐 주기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아버지와 계획을 세웠다. 3개월 동안 완벽한 복수를. 그리고 성공했다. 결혼식은 파괴되었다. 최명자는 무너졌다. 공개적으로 완전히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기쁘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한 일이었을 뿐. 해야 했던 일. 이제는 끝났다. 과거였다. 지은은 앞을 봤다. 미래를, 이 국수집을, 손님들을, 평범한 하루를.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평화, 정직한 노동,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 것.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다. 고급 차도, 강남 아파트도. 그녀에게는 이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있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다. 깨끗한 양심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이 열렸다. 딸랑, 종소리,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남자. 정장을 입은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여기 소문났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이 주문을 받았다. 주방에 넘겼다. 그리고 물을 따랐다. 투명한 유리컵에 차가운 물, 얼음이 들어간 손님에게 가져갔다. 테이블에 놓았다. 먼저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일상이 계속되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가짜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주방에서 아버지가 나왔다. 서만석, 앞치마를 입고 손에 국수 그릇을 들고. 그는 더 이상 무서운 고블린이 아니었다. 그냥 국수집 주인이었다. 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그가 국수를 손님에게 가져갔다. 직접, 정성스럽게,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가 따뜻했다. 거칠지 않았다. 손님이 국수를 먹었다. 한 입, 눈이 커졌다. 와, 정말 맛있네요. 진심 어린 칭찬. 서만석이 미소 지었다. 만족스럽게. 감사합니다. 30년 비법이에요. 그는 카운터로 돌아왔다. 딸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아버지와 딸, 가게를 바라보며, 손님들을 보며. 서만석이 지은을 봤다. 옆으로. 후회하지 않니? 물었다. 조용히. 강남 아파트도 받을 수 있었는데, 차도, 돈도.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확신에 차서.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진짜예요. 그녀가 가게를 둘러봤다. 여기 손님들, 진짜 사람들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아빠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서만석의 눈이 촉촉해졌다. 감정이 올라왔다.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크고 따뜻한 손으로. 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 착하게 키웠다고. 지은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 사진을 봤다. 선반 위에. 엄마, 제가 해냈어요. 속삭였다. 마음속으로.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눈을 감았다. 잠깐. 착하게, 정직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이겼어요. 미소가 깊어졌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 맞아요. 창밖. 은행나무 잎이 또 떨어졌다. 노란색. 바람에 춤추며 햇살이 잎을 비췄다. 투명하게 빛났다. 아름다웠다. 잎은 바닥에 부드럽게 착지했다. 다른 잎들 옆에 조용히 자연의 순리였다.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지는 아름답게 가게 안 손님들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국수 먹는 소리, 후루룩, 맛있다는 감탄, 일상의 소리들, 평화로웠다. 진짜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돈이나 명품이나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깨끗한 양심, 정직한 삶,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지은은 이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TV에서 뉴스가 계속 흘렀다. 박민준 30도 사기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모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재산은 모두 압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예정. 하지만 아무도 TV를 보지 않았다. 손님들은 국수를 먹고 있었다. 맛있게, 행복하게.
지은도 서만석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그들은 앞을 봤다. 오늘을, 내일을, 함께할 날들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후 2시. 손님이 빠지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며 지은은 테이블을 치웠다. 그릇을 모았다. 주방으로 가져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 세제 거품, 그릇을 하나씩 닦았다. 정성스럽게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정직한 노동이었다. 손에 물이 묻었다. 차가웠다가 따뜻했다가 거품이 팔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힘들었다. 하지만 진실했다. 지은은 계속 설거지했다. 미소 지으며 창밖, 서울의 하늘, 파랗고 높았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비둘기, 자유롭게, 도시의 소음,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공사 소리, 삶의 소리들, 모든 것이 계속되었다. 세상은 돌아갔다.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국수집에서 한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한때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를 무릎 꿇린 32억 원 빚을 폭로한 300명 앞에서 복수를 완성한, 하지만 지금은 그냥 국수집 딸이었다. 평범한, 행복한, 이것이 서지은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 진정한 가치는 독일 차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품 가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남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었다. 사람의 마음에, 착한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었다. 지은은 마지막 그릇을 씻었다. 깨끗하게 헹궈서 선반에 올려놓았다. 손을 닦았다. 수건으로 앞치마를 정리했다. 그리고 가게 앞으로 나왔다. 카운터로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미소 지으며 어서 오세요. 문이 열렸다. 새 손님이 들어왔다. 하루가 계속되었다. 평범하게, 아름답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다.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결혼은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지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결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명품 가방이나 고급 차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강남 아파트나 은행 잔고로 측정할 수 없는 것.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 계산이 없다. 거래가 없다.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겉모습이 화려하든 평범하든, 마음을 보는 것.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욕심으로 자식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거래의 도구가 아니다. 빚을 갚는 수단이 아니다. 자식을 이용하려는 부모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자식도, 돈도, 명예도, 체면도. 탐욕은 파괴를 낳는다. 항상, 예외 없이.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중요하다. 하지만 체면은 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인격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가짜 명품으로, 빌린 돈으로, 거짓말로 만든 체면은 언젠가 무너진다.
공개적으로, 치욕스럽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세상은 겉모습을 중요시한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가방을 드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보는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지.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은 사람이 있다. 반대로 겉은 평범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다. 돈은 없어도 인격이 고귀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더 깊이 봐야 한다. 진실을 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착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인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욕심쟁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정의는 언젠가 실현된다. 착하게 사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가장 강한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진정한 성공이다. 서지은은 그것을 증명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지만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했다. 명품도 없고 고급차도 없고 강남 아파트도 없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짜를 가졌으니까. 깨끗한 양심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정직한 노동을, 평화로운 하루를.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의 모든 명품보다 가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돈보다 귀한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이 와도 착한 사람은 결국 일어선다. 웃는다. 승리한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것이 서지은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진리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끝.